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 뒤로 얘기를 이어나가는 걸로 할게요. 저는 두 딸 96년생, 98년생 총 두 딸의 아빠고요. 제 아내가 저랑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참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꼴통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제가 약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꼴통이었는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회 잘못이었고 나라 잘못이었고 부모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후부터라도 나부터 좀 바르게 살자라고 해서 했는데 어디서 배운 게 없어요.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 나같이 애들을 키우고 싶기도 하고 온갖 책을 읽어보고 좋은 얘기 다 있고 온갖 유튜브를 뒤져보고 좋은 거 다 있는데 나하고 상황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또 달라.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애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애를 낳으면 잘 키우겠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낳자고 그러면 정말 잘 키우자. 근데 어떻게 있는 애들이라도 잘 해야지. 우리 애들이 맨날 이제 아빠 우리 애들 키우면 나하면 아빠가 좀 키워줘. 맨날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 속을 좀 많이 세게 나고 살다가 IMF 때 저희 둘째가 임신해 있을 때 제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 홀딱 망해갖고 장모님 볼 몇 명이 없잖아요. 집사람하고 큰애가 그때 돌 갓 지났을 때인데 저 사람 배이 많아서 저 사람이 26살 때였어요. 나쁜 놈이었죠.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보내놓고는 도저히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짧게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 앞에 이제 다합집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한 10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이제 노숙인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알면서 저는 뭘 잘못하고 나처럼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노숙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뭐가 좀 잘 되고 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청년들이었어요.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 청년들을 방치하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은 그냥 그렇게 가요. 그 청년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내가 이 청년들을 단 한 명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집에 한 두세 사람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문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같지 않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같지 않다. 그래서 자활의 방법도 다 달라야 된다. 책 한 권 보고 강의 몇 개 듣고 우리 애들을 일반화시켜갖고 그렇게 키울 수 없다. 그걸 깨달았어. 우리 딸이 둘인데 큰 놈은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근본 없는 자존감이 넣어 있어서 막 딱 얼굴만 봐도 쟤는 그냥 행복의 사업이 막 이렇게 져서 살아요 맨날. 근데 둘째는요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걔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운두정 외톨이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안 가겠대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게요? 거짓말하라 네 인생인데. 나중에 저기 공정공장 가서 미싱을 돌리든 뭐를 하든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될 거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배째를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속은 탔죠. 7개월 만에 방문을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좀 다행히 좀 짧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놈이 그때 뜬금없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EBS 고등학교 과정이 70만 원이라고 그걸 사달래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한 1년 만에 하더니 호로록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을 지갑으로 해갖고 지금 신나게 살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제가 딸을 둘을 성격이 너무 다른데도 내 딸이니까 내가 제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둘을 같은 방식으로 키웠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 낳아서 키우면 진짜 잘 키울 것 같은데 우리 애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특히 둘째한테. 그래갖고 엊그저께도 라면 박스에다가 이만큼 과자하고 이런 거 사갖고 아빠가 사랑해 이런 거 저 써서 보냈어요. 그게 미안하고. 근데 저도 그런 학부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리커버리 센터라고 해서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하다가 야 그거 니네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 애도 좀 봐줘 이래서 한 명 보내요. 뭐 어떤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또 한 친구를 부탁을 하고 최고는 30명까지 우리 저희가 같이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한 10명 정도 같이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얘들을 그냥 먹고 살 입히고 재우고 이거밖에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런 거를 하다가 이걸 본격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할까 싶어서 작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시애틀에 한 달 정도 출장을 가서 공부를 해오면서 저희가 리커버리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올 5월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소개와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2003년 나들목 교회에서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보증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 1호 수혜자는 가압집 리커버리 센터 김현일 대표와 김홍범 센터장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1호 수혜자가 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혈연이 아닌 3명의 청년들과 공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나바하우스 1호에서 그들은 5년간 동고동락하다가 3명을 모두 자립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들락날락하던 바나바하우스는 2013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2013년에 인연을 맺은 청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98년 IMF 시기에 청소년기를 겪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외환위기로 많은 회사가 쓰러지고 그로 인해 부모가 실직해 이혼하는 경우가 흔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IMF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저임금 고위험군에 비정규직만 들어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하우스에 이런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들목 교회 교인인 정신과 전문의가 바나바하우스 근처에 병원을 오픈하면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시애틀로 출장을 가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리커버리 카페와 케어스타트 등의 기관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사회인 야구를 하던 김현일 대표는 소외계층 야구단의 사례를 적용해보고자 리커버리 야구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9월부터 리커버리 야구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이 고립 청년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전 한화 이글스 선수인 한성우님의 코칭도 매월 무료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훈련하는 고립 청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함께하고 싶어서 훈련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여러 모델을 고민하며 준비하다 못해 리커버리 센터는 2019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나바하우스, 리커버리 프로그램, 그리고 리커버리 야구단을 운영하는 종합센터입니다. 각각 시작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제 와서 보니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주거 공동체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고립 청년들이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는 커피런치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두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동체성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도예, 미술, 글쓰기 같은 정적인 활동과 요가, 난타, 아프리카 댄스 같은 동적인 활동까지 심신을 골고루 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인문학, 예술 수업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은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타인과 사는 훈련을 한 이후에 직업체험을 거쳐 사회로 복귀하는 로드맵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일 대표와 김홍만 센터장은 바나바하우스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립 청년들과 함께 보낸 16년의 경험을 선진국의 사례와 융합해 발전시킨 리커버리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서야 사회에서 조명하는 문준용 애프리를 비롯한 고립 청년들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저희 리커버리 센터 프로그램이 되게 이미 한 10여 년 이상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청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30% 정도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스태프들이 8명이 이 센터에 있고요. 전문적인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회복 단체 중에서 세 손가락에 온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저는 30%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70%는 뭐냐? 부모님들이라서. 30%가 꼭 있어야 됩니다. 30%가 없으면 안 돼요. 정신과 약도 마찬가지로 우울증, 조현병 이거는 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이 30%밖에 차지를 못해요. 나머지 70%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목양하느냐에 따라서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됩니다.
제가 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강의를 좀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십시오. 도대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딸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딸들의 인생과 우리 딸들의 모든 꿈과 비전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딸의 아빠이기는 하지만 주인이 아니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는 좋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죠? 주인이 맡기면 그걸 맡아서 잘 돌보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특별히 동양권에,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만듭니다. 내 자식을 더 집착하게. 그런데 되게 또 웃기는 현상은 뭐냐면요.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교육이라는 거를 지금은 뭐냐면 대학 가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교육의 아주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교육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애들을 딱 키울 때 애들이 만나는 첫 번째 절대자,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조물주가 누굴까요? 부모예요. 내가 우리 딸들을 잡고 산책을 나가면 3살, 4살짜리 애들이 맨 처음 아빠를 바라볼 때, 엄마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를 바라봅니다. 삶의 기준이 첫 번째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 흉내내고 엄마가 하는 거 흉내내고.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 아빠, 엄마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무섭죠. 아빠, 엄마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1살이 되고 아이가 2살이 되고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아빠도 아빠로서 1살이 되고 아빠로서 2살이 되고 아빠로서 3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부모는 성장하지 않아요. 나무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아이도 죽어요. 제가 결론에 미리 말씀드릴 거를 지금 성격이 급해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의 인생에 죄의식을 우리가 느껴서도 안 되고요.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되는 모든 필연적인 과정,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과가 우리한테 없어요. 그거는 국가와 사회와 시기와 그 개인의 운명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가지고 온갖 책임을 혼자서 다지려고 하니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연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깥에서 저 알아요. 여기 못 오시는 분들. 우리 애가 집에서 1년, 2년, 3년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속 썩으면서 새벽에도 나오면서 주님 우리 내가 방 안에서 뭐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방 안에다 CCTV를 달아야 할 거예요. 주님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웬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첫 번째로 나는 청직이고 그녀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서 자기 주인을 찾아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저도 이 생각을 우리 애들 다 키워놓고 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놓을 때 잘 전략을 짜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은 건물의 100층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전술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데 야 너 독립해 이러면서 애를 훅 바깥으로 내몬다고 해갖고 애들이 독립이 돼요? 나가면 다 고시원에 들어갈 거고 다 애들 우울감에 빠져갖고 다 해놓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네트워크화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리커버리 센터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저희는 첫째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한테 맡겨진 애들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일을 할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너무 죄의식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저는 저희만 그냥 뭐 1년에 한 서너 명, 뭐 여태까지 뭐 우리가 하면서 한 20, 30명, 뭐 애들 마을버스 기사도 하고 카페 바리스타로도 가고 병원에 또 간호사로 취직도 하고 자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친구들이 10년 전에 우리가 돌봤던 친구들이 다시 와서 저한테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보람을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리커버리 센터가 사실은 오픈이 된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새끼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남의 새끼 데려다가 아우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사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엄청 보람돼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애들도요 부모하고 관계가 되게 회복이 돼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애한테 손 떼십시오.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까지 키워준 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책임지도록 우리가 같이 연대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지금 어른이라면 그들이 부족하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넘치든 그들이 잘났든 독립된 인격체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 고통이 대물림이 돼요. 끊어야 됩니다. 제가 감히 당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과정들, 그런 훈련들 배워가시면서 사람들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체했는데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되죠. 그죠? 체했는데 두통약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제대로 처방을 하면 제대로 낫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아이를 돌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지만 자녀의 양육의 계획, 성장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은 엄청난 전략과 엄청난 통찰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해야 되고 서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로드맵을 내가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주변에 저희 같은 기관, 청년대다 같은 이런 기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다, 우리 남편이 어떻다, 우리 와이프가 어떻다 이거 여러분들이 창피해갖고 얘기 못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립형 청년, 뭐 은두정 메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이 영적으로 고립이 돼 있어요. 부모들이 고립이 돼 있어요. 그 고립이 아이들한테 흘러들어간다. 당연하죠. 내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만난 절대자가 지금 고립이 돼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고
우리 자녀의 인생은 뭐냐? 도대체 이 자녀들의 인생은 뭐냐? 자녀는 또 우리한테 어떤, 그러니까 자녀 자체만 나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만 딱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은 뭐냐라고 딱 봤을 때 그는 나와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인종이더라고요. 여러분,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딸하고 저하고 뇌 구조가 틀리더라고요. 걔하고 나하고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그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종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저기 그 유튜브 그 테드 그거를 보다가 저기 됐냐면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해갖고 어릴 때부터 그 어디죠?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이게 저희 세대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종이더라고요. 뇌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 저기 그 센터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1980년생들이 있어요. 1980년생을 기준으로 해갖고 베이비붐 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자녀랑 우리랑 다른 인종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화상인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화상인의 인생을 이해하시겠어요? 사춘기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제일 미치고 환장할까요? 사춘기 겪는 애들한테. 요즘은 애들이 30 넘어서까지 사춘기 겪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 말하면 애들이 환장하고 내가 왜 그래? 나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래? 아, 모른다고 내가 왜 이러는지.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랄했니? 아이 그래 그럴 때야 사람만 있어 줘라. 우리 애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애들이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됐어요. 자살하고 막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와갖고 한번 얘기를 저보고 나가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딸도 거기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전날 기가 막힌 뉴스 내용을 봤어요.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교 1등 하는 애였었고 하나는 전교 꼴등하는 애였는데 전교 꼴등하는 애가 그렇게 인간성이 좋고 친구가 많았대요. 전교 1등하는 애는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막 엄마가 들들들들 볶아갖고 전교 2등만 하면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시험을 잘못 봐서 전교 2등 했어. 그러니까 얘는 죽어야 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혼자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어. 그래서 얘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얘가 그래 알았어. 그래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내 친구가 옥상에서 같이 뛰어내자 그래서 혼자 못 보내겠어. 그래서 같이 뛰어내서 같이 죽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 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는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 그 뉴스를 봤어요. 제가 중등부 수련회 가갖고 중학생들 옆에 놓고 중학생들 강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학생들 강의예요. 걔네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 안 돼요. 진짜로.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딱 가면 휴대폰 딱 꺼내놓고요. 자세가 이렇잖아. 이러거든. 근데 걔네들이 펑펑 울었어요. 제 강의 듣고. 제가 어떻게 했대요. 딱 도착해서 애들을 딱 봤는데 눈물만 나는 거야. 한 5분 10분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사람만 있어줘라 3년만. 애들한테 그랬어요. (3년만) 버텨주라. 그러면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되면 좀 달라질 거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요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 애가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23살, 24살, 25살 막 이런 애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55세 맞죠? 네, 55세거든요. 30년 전이에요. 제 30년 전 일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걔 고민을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걔 연애 조언을 제가 한다고요? 전 집사람하고 한테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둘이 사귀는 거 아니래. 요즘 애들은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야 사귀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들 기준으로 봐서는 둘이 결혼은 했지만 사귀는 건 아니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무슨 우리가 걔네들한테 상담을 해주고요. 무슨 우리가 걔네들한테 뭘 가르칠 게 있어요. 걔네들은 인터넷으로 구글로 다 배우는 애들인데 걔네들 책 못 읽어요.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거 이거 애들이요 정보의 깊이를 정보를 굉장히 빨리 뇌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게끔 뇌가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책으로 배웠잖아요. 우리 청년기 때 컴퓨터 없었잖아요. 저 군대 제대하고 30 다 돼가고 286 컴퓨터 그때 처음 만져봤거든요. 지금도 저는 컴퓨터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애는 밥 먹을 때 전화기 밑에다 놓고 이렇게 톡톡 우리랑 다른 인종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내 인생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속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짜예요. 내 새끼 내가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애들 보면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딸들이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제가요 우리 딸들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친구처럼 잘 이렇게 지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딸들한테 아부도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놈이 그 남자친구가 그 독일에 키가 1m90인가 이렇게 되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20몇 년 동안 내가 그 놈을 키우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을 지 남자친구 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꿀이 뚝뚝뚝뚝뚝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내가 낳고 키운다고 해서 내 딸한테 그런 표정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자식들 모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먼저 사셨다고 해서 내가 내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고 진리고 하니까 그걸 우리 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립은요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고립은 양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지요. 그냥 혼자서 있는 것을 고립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부터 고립시키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고립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작은 우주예요. 이해한다.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못해요. 내가 틀리다니까요. 그냥 사랑하고 지지해 주세요. 내가 유일하게 아무 감정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으나 살아 사랑하고 지지할 사람이 우리는 우리 자식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라도 해야죠. 우리 자식들이 누구한테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사랑받고 지지받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돈 못 벌어오면 잉여라고 불러요. 우리 자식들 세상에 딱 내보내면 일단 뭐만 못하면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애들이 실패감에 쩔어있는 사회라고요. 특목고 못 들어가고 자사고 못 들어가고 이러면 서울대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대 연구대 못 들어가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성공을 다루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다 루저로 산다고요. 85%가. 그런 애들이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구한테 지지받겠습니까? 부모한테라도 사랑받고 지지받아야죠. 있는 그대로. 제가 직장에 대강고등학교, 대강중학교 안에 있어요. 대강중학교 애들이 점심시간에 보면 지금 미친놈들 같아요. 막 그 약간 그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가시나무도 막 있고 이런데 애들이 담벼락 밑으로 그 뭐지? 중학교 2학년짜리 멋진 애들이 전속력으로 막 네다섯 놈이 내려가요. 그래갖고 벽에다가 쾅 들이받고 탁 올라와요. 그럼 한 놈을 까져갖고 이제 피가 막 나고 막 이래요. 니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요 이러고 들어가요. 그냥요 그러고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야 그러면 아프고 뭐 아니 걔네들 안 된다니까요. 집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어이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팠겠구나. 약 줄까? 알겠어요. 그럼 놔두세요. 놔두시라고.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꼭.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춘기 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으로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떨 수 있는 지랄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요 어릴 때 떨면 젊을 때 떨면 좀 덜해요. 근데 50대 60대에 그 지랄이 발생이 되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 가서 지랄하는 지랄은요 어릴 때 떠는 게 좋아요. 애들이 지랄을 떨지 어른이 지랄을 떨면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요 눈으로 봤을 때 미친놈처럼 막 밑에 때려서 피철철돼서 올라오는 애들은 오히려 문제가 아닌데 내면으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애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애들은요 부모밖에 몰라요. 부모들이 그런 걸 알아요. 청지기가 할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 지랄을 해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해서 갖다 버릴 수도 없는데 부모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만큼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들이 왜 평가합니까? 그들도 지금 인생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한테 계속 손가락질하고 루저라고 얘기하고 너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애들을 다 옥상으로 떠다밀고 한강다리로 떠다밀고 엊그저께 수능이 끝났잖아요. 전 몇 명이 더 죽었을지 몇 명이 죽지 말라고 이 입시제도가 이놈의 왜 한국에 있어야 되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랑하는 모든 것인 아빠 엄마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이 아이들한테 제일 큰 고립감이에요. 그런 것만 회복이 되면요 나머지는 이런 프로그램 일주일만 해도요 애들이 자꾸 다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지지해 주세요. 내 새끼잖아. 왜 내 새끼를 평가해요? 밖에 나가서도 평가받고 수능으로도 평가받고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그런 거지 같은 세상에서 내 새끼만큼은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새끼를 내가 죽이냐고요? 밖에 나가서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진짜 불쌍해요. 아침 8시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그 콘크리트 감옥 같은 곳에 갇혀갖고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배워갖고 오는 건 패배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맨날 듣는 얘기는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인 거 우리 알잖아요. 대학 가면 취업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애들이 삽니까?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을까요? 저는 우리 애들 와고 상담하면서 얘기 들으면 제가 무슨 멘토를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들으면서 웁니다. 불쌍하잖아요. 내 새끼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밥이라도 내 손으로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잠이라도 좀 따뜻하게 재우게 하고 세상은 너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 네 아빠 엄마는 그렇지 않단다.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아무 조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자녀의 인생을 그런 눈으로 우리 좀 바라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울어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부모의 인생. 아이들은요 부모 각자의 인생도 바라보지만 부모라고 하는 아빠 엄마라고 하는 뭐 우리 꼭 이게 뭐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요즘은 그 싱글 퍼런츠들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부모로서 내 부모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을 바라봐요. 아빠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부모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서 바라보는 게 아이들한테 시각에 있어요.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어떤 감정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돼요. 그 부모라는 존재가.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받는 감정,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받는 감정도 있지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주는 감정이 있어요. 기본 신념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컨닝 좀 할게요.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4가지 유형,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만 쭉 나와요. 뭐 무슨 뭐 6가지, 뭐 제목을 그렇게 써야지 좀 잘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 신념, 기본 신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 이걸 부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것에서 받아들인대요. 물론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대명사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거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 유산을 아이한테 물려주느냐가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3세 이전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딱 떠오르냐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저희 나름대로 저희 센터에서 좀 내보니까 사춘기 때 애들을 잡을 가능성은 0%예요. 애들을 딱 부모가 딱 잡으려면 3살 이전에 애들을 잡지 못하면 애들 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80%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근거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이 3살 이전에 부모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어떤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핵심 신념이 애들이 가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가 늦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 교육 실패했네요. 끝났네요. 아니래요. 2번째 기회가 있대요. 언제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가 인생의 환도인데요. 절벽 끝에 몰렸을 때. 그때 이걸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이 핵심 신념이 바뀐대요. 그때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쭉 살아오면서 뭐 매 순간 위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기라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딱 떴잖아요. 그럼 위기가 그 기회라는 것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들과 우리들의 핵심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어떤 감정을 가르쳐주는 존재로서 부모는 존재하는데, 그것이 3세 이전에 실패했다면 그가 내 딸, 내 아들, 그들과 그들이 인생의 가장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을 때가 찬스라는 거죠. 그때 핵심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그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청년들이랑 K2 잘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주변 분들한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이 기회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이거는 저기 뭐 짧게 얘기하고 제가 지나갈 건데, 그럼 아버지의 인생하고 어머니의 인생은 어떠냐? 아버지의 인생은요, 남자아이라면 싫든 좋든 간에 첫 번째 멘토가 돼요. 아버지가. 여자아이라면요, 첫 번째 애인이 돼요. 첫 번째 이성이 됩니다. 아빠가. 대부분의 그 상이 굳어져요. 대부분의 상이 굳어져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것이 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가 2살이면 아버지도 2살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25살이면 저는 아버지로서의 나이는 25살인 거예요. 25살답게 아버지로서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물리적인 나이 55세가 제 나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로서는 25세고 25세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능력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인생은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어머니는요, 죄의식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남기 쉬워요.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와.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를 제가 너는 그런 슬픈 영화를 못 봐요. 저 눈물이 확 흘러가고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다.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그걸 사랑이고 그걸 지지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요,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냥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어야 되고요. 사랑은 투명해야 되고요.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까먹었네요. 제가 5가지인데. 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랑의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희생적인 사랑적인 부분에서 우리 엄마는,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못됐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제 방 청소해놓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52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둥이인데 형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엽게 지금 아버지가 오냐오냐 이렇게 컸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애들이 야 현일아 니네 할머니 왔다 이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근데 엄마가 학교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키도 작아요. 막 그 1m 한 45나 될라나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러는데 제 방을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막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어쩌고 얘기하라고. 내가 언제 청소하라 그랬냐고. 그래갖고 시장에 가고 이만한 자물쇠를 제가 걸어 잠그고 나 나갈 때마다 청소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막 못되게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진짜 죄송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근데 왜 자식이 부모한테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가장 완전한 사랑을 부모님이 부어줬는데 왜 엄마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의식이 나고, 군대 가면 어버이 은혜인가? 군대를 시키고 모시면을 막 물리고 난 다음에 누워갖고 나 실제 괴로움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엄마 생각하면 좋아요. 기분이. 엄마하고 그래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힘내야지. 뭐 이 기운이 나야지.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엄마만 생각하면 죄의식이 있어. 뭐 잘못된 거예요. 희생은요, 진짜 희생은 상대방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게 희생이에요. 상대방한테 죄의식을 주고 나는 절대적으로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보상심리가 생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의식이라도 그런 게 바뀌어 있는 거죠. 어머니 인생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죄의식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엄마가 당당하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요, 자식들이 인생의 대부분이 다 부유해져요. 특별히 엄마가 희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참 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안 붙여요. 한 모금은 아니야.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 나 당신 손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거 싫다. 향수 냄새 나면 좋겠다. 김치 같은 거 하지 마라.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들이요, 맨날 저보고 아빠 멋있대. 지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우리 딸들은 죄의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섭섭할 정도로. 1년에 있을 때 저한테 카톡 한 서너 통밖에 안 해요. 지 엄마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돈 보내달라고. 어머니의 인생은요, 어머니의 인생 자체로,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김옥란이라는 이름 자체로 혼자 잘 사세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내 자식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내 자식이 뭘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움이 덜해갖고 우리 애는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지가 대학 가서 공부해서 내가 우리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거 죄식 주는 거라니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서. 근데 그거 맞는 거예요. 애들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왜 애들한테 죄식을 줘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러나 짜장면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요. 그놈들이 우리보다 더 살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살든지 되고 저는 보름거기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요즘 치킨이라고 부르는 통닭을 우리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지금 무시로 먹던 시대가 뭐 얼마나 됐어요. 우리는 저 청년 때만 해도 삼겹살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이 뭐야, 1년에 한 서너 번 먹을까 말까. 소고기는 제사 때 묵국 끓이든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엄마가 한우 사다가 먹고 애들은 미국산 쇠고기 사다가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빠 엄마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집은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페미니즘, 다롱이 페미니즘이에요? 그런 겁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면요, 그 권리 자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찾아주면서 애들한테 권리는 이렇게 찾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자기는 못하면서 네가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이 내가 못해갖고 애들한테 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못해요? 그리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나 같은 부모 만난 것도 지 팔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걔가 내 애로 태어난 거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애가 생겼네요? 그죠? 물론 계획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애가 태어날까라는 걸 내가 계획했냐고요. 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저는 신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운명이에요. 나 같은 부모 만나갖고 한 것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덤비면 죽는 거지. 왜 내 인생을 네가 파괴하려고 들어? 이런 마인드들이 부모들이 좀 있어야 돼. 약간 이기적으로. 그게 있어야 아이들한테 죄의식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엄마가 남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그냥 대책 없이 희생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죄의식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부모가 아니라 부부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고립과 내 자녀의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정돈이 잘 되면
이 부분에서 전략을 잘 짜면 100조짜리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아들 모든 관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이것이 어떤 고립, 어떤 질병, 무엇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제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떡하지? 집에 얘기 못하겠어. 이 병신아, 왜 집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지 나한테 전화했어. 그럼 집안이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한테 숨기잖아. 아니라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와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아이하고의 나하고의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솔루션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한테 있어요. 나하고 그놈한테 있다고. 그 지긋지긋한 놈. 꼴보기 싫은 놈하고. 그러면 살지 마세요. 아이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찌됐든 간에 아이는 그런 거 몰라요. 태어나서 1살, 2살, 3살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와 엄마가 나한테 진짜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보이는데 이 신이 이 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 신이 이 신을 미워하고 이 신이 이 신 때문에 분노하고 이 신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는 아이한테 차라리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게 나아요.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말라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살아. 이것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빠가 나 때문에 자꾸 여자들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같이 참고 사는 남자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 때문에 엄마한테 저렇게 맨날 삥 뜯기고 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선포해야 돼요. 아이 자녀들한테. 너희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들어오지 마. 여기는 아빠 엄마 침실이야. 들어오지 마. 애들한테. 여기는 엄마의 공간이야. 여기는 아빠의 공간이야. 여기는 우리 부부의 공간이야. 너희는 여기 동거인이야. 명시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지 분수를 모른다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얘가 지네 집인 줄 알아.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이야 여기는. 부부의 인생이 정말 중요해요. 젊은 부부들이 요즘 보면 되게 애들을 예뻐하고 막 하나 둘밖에 안 키우니까 그렇게 키우면서도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랬지만 저 애들 키우는 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어느샌가 모든 중심이 아이들한테 다 옮겨가.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 뭐 부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난하고 뭐가 그런 게 있다면 일단 부부관계부터 회복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상담하셔야 돼요. 그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아버지야. 내가 그렇게 정말 나한테 모멸감을 주고 냉소하고 그러는 사람이 내 아이의 어머니야.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의 어머니한테, 내 아이의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잘 되길 바라지? 여러분들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경멸과 무시와 분노와 그런 대상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 지켜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또한 지금이죠. 부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하는 방법도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는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싸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회복하는 일을 보여주셔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든 또 삶을 지탱하는 어떤 전략으로서든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애들 학원에 가서 보내는 거, 그래서 텍스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지식이 들어가는 거, 미국 사람도 못 푸는, 영국 사람도 못 푸는 영어 문제를 수능으로 내는 이 미친 나라에서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내 사랑하는 애가, 내 목숨 바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내가 교육시켜야지. 그 교육을 딴 데다가 맡기네.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딸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안 간다고 버팅길 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놔둘 거냐고, 나보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계속 얘기하고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언을 가장해서 저를 비꼬기도 하고 온갖 걸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 인생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안 들은 그만이지 뭐.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작년인가요? 방학 때 중간에 돌아와갖고 야, 아빠 엄마 교육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라고. 우리 둘째가 욕도 잘하고 여자인데 싸움도 잘해요. 저 남자가. 화끈해요. 우울감도 되게 많고 자존감도 낮은 애기는 한데 그런 속에 있는 분노가 있는데, 어릴 때는 지 언니 20개월 차이인데 언니가 이쁘다 하고 얘는 말도 약간 더듬고 이러니까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아주 씩씩하게 연상한대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잘했어. 이 정도면 잘 키웠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죠?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툭 치면서 잘했어. 그때 잘 참았어. 고맙다.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의 인생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아빠 엄마 자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어떤 일을 해야 가족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빠만 열심히 뭘 하고 엄마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다 우리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압박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족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5년 뒤에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배워봤잖아. 그렇게 안 배워봤잖아. 그런 전략을 세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해! 대학가서 해!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꼭 굉장히 공감하네. 어른 되면 다 알아. 뭐 너 편하라고 하는 얘기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잘 맞아요. 부모가 미워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둘러앉아서요. 우리가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참 대화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족이 둘러앉아갖고 딱 보면 이게 있잖아요. 텔레비전 앞에 놓고 이러고 서너 시간 보내잖아요. 대화합시다. 야, 쟤는 어디서 보는데 쟤 SBS에서 나오는 애야. 야, 저거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어갖고 저는 보면 연예인들 얼굴 구별을 못하게, 특히 여자 연예인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나쁜 놈이야. 도대체 구별을 못하겠어요. 근데 앉아서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5년 뒤에, 야, 우리는 5년 뒤에는 가족여행을 어디로 가볼까? 우리 맨날 뭐 어디로 갔는데,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애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죠. 아이디어를 좀 하고, 그게 안 되면 좀 배우시는 거죠. 저 우리 K2도 그렇고 청년단들 그렇고 학부모들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런 건 상담은요, 디테일하게 물어볼수록 디테일하게 대답을 얻을 수 있고요, 솔직하게 상담을 할수록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둥그렇게 포괄적으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저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본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모르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모르면 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 기다리세요. 그 저런 거 갖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또 제가 경험을 해갖고 저는 알려드려요. 반드시.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가정이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세우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100층보다 더 높은 아이들의 인생, 내 인생을 건축해 가야 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요,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AS 저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수십 개의 역할들이 있어요. 내 아이를 그런데 부모 자서 청지기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 네트워크를 하는 게 맞죠. 옛날에는 참 요즘엔 자본주의가 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가족 단위가 해체됐잖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집안에서 사는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애 봐주려고 시골에서 올라오셨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배워지고 이렇게 전통이 계승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요즘 구글 이름으로 다 네이버에 다 해버리니까. 뭐 궁금하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다르게 애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인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죠? 처음에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각자의 인생, 또 부부의 인생, 그리고 가족의 인생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렇게 되게 되죠. 결과 앞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떤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누적된 그 현상들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지푸라기 하나가 딱 걸려요. 그러면 이 현상이 팍 하고 스파크로 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잘못 내리는 진단이 이 마지막 지푸라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지푸라기만 내리면 이 현상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를 다 알아야 돼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되지 않습니다. 1년요? 아니요. 한 사람이 내 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올바르게 상담을 하려면요,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저는 그거를 종이 몇 장에다가 무슨 검사 해갖고는 그거를 알아낸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런 사회가 끔찍해요. 질문 100개, 200개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개를 내 뱃속에다가 10개월을 품고 있고 몇십 년 동안 개를 키웠던 애인데 개를 종합적으로 몇 장으로 몇 시간에 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애들은 상담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할 수 없어요. 그 카르마를, 그 인과관계를 다 알아야 돼요. 아빠는 그 아이의 아빠는 그 아이의 아빠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적어도 3대를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는 좋은 부모가 안 되고 싶고 그러냐고. 그런데 내가 받은 영향이나 내 핵심 가치념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올바르게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방위적인 그 사람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전방위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분석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솔루션을 준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게 전문가들이 가지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픈 사람들 옆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잘 부모밖에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커버리 센터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세 손가락을 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30%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70%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뭘 우리가 아낄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독립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장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면 공을 치기 위해서 던져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루틴이라는 걸 해요. 계속 바꾸는 장갑도 만지고 머리도 막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자녀를 맨 처음에 만날 때 하는 말씀이 뭐세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루틴이 있어야 그 하루하루 결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루틴이 없는데 뭐가 바뀝니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일상생활에서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습관이 바뀌면 일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일상이 바뀌면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 같은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런 강의를 1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바뀐 인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엄청 크고 엄청 날카로운 비수가 우리한테 생겨요. 여러분 제 눈에 보이세요? 이 가슴에 1m짜리 비수가 있어요. 제 등에도 있고요, 제 머리에도 있고, 제 입에도 있고요, 제 볼에도 있고요, 제 엉덩이에도 있고요. 온몸에 비수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 살면서 받았던 배신, 살면서 받았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칼날이 돼갖고요 이렇게 날카롭게 서서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제일 사랑하는 내 새끼를 그 칼날로 끌어안아요. 난도질을 해버려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사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좋은 시절 그냥 한 번도 고통 없이 사는 적 없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 아닙니까? 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우리한테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칼날도 있었고 그 죄성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거를요 접지도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고 다닌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 그 칼날을 접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 칼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칼날을 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내가 우리 애하고 얘기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떻구나, 내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구나, 나의 패닉 버튼은 뭐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날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때 그 칼날을 접은 상태에서 안아줘야죠. 그 시퍼런 날이 쓴 칼날들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끌어안아서 난도질해서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지혜로워지자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는 사람만이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 사람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가치를 숫자로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70억 분의 하나고 최고의 명품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영웅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최고의 명품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죠. 대우를 해줘야죠. 그거를
주장하게 하고 그걸 선포하게 해주셔야죠. 그게 바로 내 아이들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칼날들 오늘부터 우리 좀 봅시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안전한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나한테 칼날이 보이니? 어떤 칼날이 보이니?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이 강의 때문에. 내 단점 2개만 얘기해봐. 이랬더니 어이씨 어마무시하게 한 20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끔씩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고 진짜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한테. 여보, 내가 돌파할 단점이 뭐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의도하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 그러고도 안 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칼날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온 칼날 때문에 죽인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훈련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폭포에서 막 물이 떠내려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물이 떠있으면 그냥 떠있어지나요? 거의 지켜지나요? 요즘 애들 말로 존나 수영을 해야 제자리에 떠있을까 말까예요.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은 부모 밑에, 죽은 스승 밑에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썩은 내 밖에. 뭘 배워야 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내가 뭘 배워야 될지.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럼 저희가 뭘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든지 배우세요. 낚시라도 배우시고요. 뜨개질이라도 배우시고요. 손톱 예쁘게 다듬는 거 이런 것들도 배우시고요. 뭐라도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도 하는 사람이고 뭐라도 보는 사람이고 뭐라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죠. 성장을 멈추는 순간요.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26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나이 먹어 갈 거예요. 제가 뭐 그때까지 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40살이 되면 또 40살의 고민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한 70, 80대는 이제 노인이 되겠죠? 그러면 나이로는, 물리적인 나이로는 70이 되지만 제가 30살, 40살 된 아빠로서의 또 어떤 좋은 거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성장할 겁니다. 왜냐? 성장 안 하면 저한테는 그 다음부터 제가 괴물이 되기 시작하고 저한테서 썩은 내가 진동할 거니까. 이 말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얘기하자고 해서 저 혼자 갔다 오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독립시키세요. 자녀들을. 전략적으로 또 무조건 제가 내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독립하고 내쫓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네트워크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서 독립시키세요. 그리고 자녀하고 건강한 간극을 만드세요. 자녀는요 남입니다. 난 천직이고. 그래서 그 건강한 간극을 잘 유지하는 것만이 그들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자녀만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행복은 여러분들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 2003년도부터 거의 10여 년 넘게 힘든 청년들, 집에서 도망 나온 청년들부터 해갖고 온갖 청년들을 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네들요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40살, 40 정도 된 친구들의 그 현실적인 이런 거 하나 놓고 봤을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외국에서 연구한 사례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년 정도 그 고민하는 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늦춰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30대에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40대에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 지금 30대 애들은요 사춘기예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못하잖아요. 아니 난 서른들에 애가 둘이었어. 어떻게 아니 서른들인데 어떻게? 근데 지금 걔네들은 22살, 18살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인종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는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솔루션이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사회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풀어나가야 돼. 같은 책임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법안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돼요.